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항상 책을 사랑하시고 책을 읽는 걸 즐거워하시지만 네. 책을 읽을 시간은 없거나 또 시간이 나더라도 그 시간은 책을 읽는 데 쓰고 싶지 않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쏙쏙 잘 이해하고 만들어오고 있는 네.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북 언더스탠딩입니다. 예. 책을 아예 안 읽어도 되는 세상을 원한다. 이게 저희 캐치프레이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협찬이 안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두고 보십시오 이제. 자꾸 협찬 안 해주시면 그 출판사에 가서 그 출판사가 내놓는 책만 저희가 다 북 언더스탠딩에서 해버릴 겁니다. 그러면 절대 그 책을 사 읽지 않기 때문에. 않게. 네. 참.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여기 이제 나오시는 분이 책을 읽고 그 책을 설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읽기는 너무 힘들고 싫은 그러나 읽어야만 하는 그렇죠. 매우 두꺼운 책들만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출연료 똑같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 드리고 많이 빼먹고 네. 그래서 그러려고 오늘은 합니다. 예, 가성비가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다.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고요. 오늘은 진짜 의미 있는 책을 합니다. 진짜 보기 어려운 책. 읽기에는 너무 어려운 책. 어려운 책. 그러나 한 번쯤은 나는 이거 좀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 책. 허영심을 마구 자극하는 책. 네. 폴 볼커의 자서전을 네. 오늘 한번 해볼 겁니다. 이게 번역이 안 됐어요. 그냥 영어로 봐야 돼. 정말? 네. 국내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와. 이 책은 제가 아마존에서 사서 난 도저히 못 읽겠다. 서론만 읽고 바로 샥 넘겨서 이걸 해주십시오 하고 주문형으로. 이거는 그럼 혹시 이 방송을 듣고 나서 나도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야 되겠다 하면 아마존에서 사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야, 진짜 우리나라 출판계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어쩌면. 네. 예. 오늘 그럼 어떤 책인가요?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 책은 오히려 이제 우리 중앙일보 그럴까요? 강남규 기자님이 소개해 주실 알겠습니다. 겁니다. 오늘 그럼 저희에게 책을 설명해 주실 우리나라에서 이 책을 읽어낼 분은 이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꽤 있는데 네, 우리 주위에 보이는 사람은 강남규 기자밖에 그런데 없더라고. 이거를 여기가 읽어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러마하고 읽어주는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네. 소개하겠습니다. 중앙일보의 선임 기자 강남규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남규입니다. 스님처럼 면벽수도 하듯이 야. 책을 읽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그 책인가요? 한번 보여주세요. 예, 와. 이 책 열심히 제가 참 사실 책에다가 메모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네. 열심히 또 앞에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표지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표지는 또 이렇게. 이 뗐어요, 옆에 또. 이렇게 벗겨버려가지고 제가 예. 네. 폴 볼커 자서전 네. Keeping at It. 키핑 에딧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Keeping at It. 네. 그러니까 느낌이 와. 느낌 오잖아. 그대로 그렇지. 그렇지. 그 느낌입니다. 손대지 마. 그대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느낌. 그렇죠. 어떤 그러니까 이 목표, 예. 어떤 목적, 가치 이런 이제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렇지. 끝까지 고수해야 되는. 이걸 나는 끝까지 고수하겠다 이런 건데 사실은 제가 왜 이 책을 강남규 기자님한테 부탁드렸냐면 그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한번 교사들하고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만나서 뭐 경제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학생이 그럼 의장님 좀 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책 한 권만 추천해 주십시오 했더니 파월이 이 책을 추천했어요. 폴 볼커 자서전. 나는 정말 폴 볼커를 위대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한다 하면서 그래서 이 키핑 에잇이란 단어를 실제로 청문회에서 연설하다가도 나는 끝까지 키핑 에잇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딱 단어를 쓰기도 하고 해서 이 책을 보면 파월이 도대체 어디에 꽂혔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약간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어떤 특정한 책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데 파월처럼 책을 많이 안 읽는 사람은 특정한 책에 꽂혀 있을 수 있어요. 완전 꽂혀 있습니다 이 책에. 그래서 이번 책은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매번 방송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프로의 저 재치는 순발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저희는 더욱 더 이 책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폴 볼커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과격한 금리 인상했던 맞아요. 총재잖아요. 옛날에 그거 맞죠. 네. 한 20%까지 올렸다던가. 그렇죠. 기준금리를. 네. 근데 사실은 그때 이제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Fed Fund Rates라고 하는 그
연방기금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20% 올렸는데 실제로 폴 볼커가 1980년과 81년 그렇게 인플레이션 파이팅 할 때에 주요 수단은 첫 번째가 재할인율, 네. 그 다음에 그 지급 준비율,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자세히 뭐 책 내용에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예. 총통화 M2라고 부르는 그 총통화 증가율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컨트롤을 했다. 컨트롤을 이거죠? 했죠. 음.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방기금금리, Fed Fund Rate라고 하는 것은 90년대 중반에 그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가 됐던 그런 금리거든요. 그 전에는 공개가 안 됐습니까? 공개가 안 됐죠. 그건 뭐 나중에 이제. 네. 근데 사실 이 책에 대해서 강제 독서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예. 참 비싸지도 않은 많지도 않은 출연료를 주겠다는데 혹해가지고 제가 설이 그 저기 뭐냐 그 제가 제 꼬맹이에게 뭘 하나 사줘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설은 아니고 예. 아니 그걸 빼고 그래서 네, 그래서- 출연료 욕심에 네, 돈이 강제 필요하셨군요. 독서를 당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자서전을 읽을 때 우리 기자들이 그렇게 뭐 순간 기레기라고 말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뭐 셀프 사카스틱한 건 이해하지 뭐. 근데 우리 기자들이 어떤 이렇게 책을 읽고 감동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달고 달아서 예. 네. 그러니까 세파에 찌들렸죠 우리가. 그런데 감동받지는 않은데 묘한 이렇게 곱씹으면 냄새, 그러니까 맛이 나는 책에 대해서 금융에서 자서전 가운데 몇 개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굳이 비교를 한다라면은 폴 보커의 후임이죠. 앨런 그린스폰이 썼던 격동의 시대, 예. The Age of 네. Turbulence. 예. 그걸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영문으로 읽어본 적이 있고, 음.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중앙은행가의 자서전 두 번째로 예. 폴 볼커의 그 Keeping at It 그것을 이 책을 이제 제가 강제 독서를 당했는데 네. 좀 차이가 나요 느낌에. 앨런 그린스폰은 약간 스플렌디드해요. 사실은 읽어보면은 자기가 무슨 대단한 격동의 말 그대로 격동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아니 자만감이 있어요. 자만감. 그렇죠. 그럼 막 느껴져. 근데 예.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예. 그린스폰의 시대는 그레이트 모더레이션 대안정기라고 부르는 시대예요. 매우 좋은 시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뭐 골디락스라고 불리고 적절한 성장률의 안정적인 물가, 가끔 금융위기가 났어요. 네. 그럴 때야 뭐 저기 유동성 투입하면 되는 거였고. 그러니까 약간 좀 그 자기 과시형 느낌이 나요. 예. 그 책을 읽다 보면은. 그러나 폴 볼커는 물론 이 책을 쓴 그 주요 나는 저자가 크리스틴 하퍼라고 블룸버그 기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폴 볼커가 구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필. 예. 그리고 이제 대필이라 하지만 정확하게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죠. 예. 그 이제 그런 엄격성은 있더라고. 그런데 확실히 그 저널리스트가 써서 담담한 어조. 한번 사실 국내 독자들도 원서라고 지레 겁먹을 필요 없이 문장 구조는 아주 평이하고 그 무슨 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시달렸던 그 삽입구 분사구문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다. 아주 그 평이하게 예. 담담하게 써놓은 문체 나 오히려 참 좋았습니다. 사실은 그 어떤 뭐랄까 휘황찬란한 맛, 네. 문장의 기교 그런 네. 것보다도 예.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 저희는 뭐 문체는 궁금하지 않고요. 네. 그래. 그냥 내용 안 읽어볼 중에서 거니까요. 내용 아니,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읽어봤다라는 이게 증거를 티를 내야 될 거 알겠습니다. 아니야. 알겠습니다. 어디 가서 저 자서전 얘기 나오면 네. 약간 문체가 어떻다고 얘기할까요? 문체가 평이하다. 평이하다. 아, 읽기 편하다. 평이하다 좀 그렇게 멋져 보이진 않는데 아니, 간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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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에 비해서 문장은 뭐 평이한 편인 책이었지.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면 있어 보는. 그러나 내용은 네. 사실은 굉장히 그린스폰이 자기를 뭐 격동의 시대의 뭐 페드 체어라고 했는데 사실은 볼커의 견주면은 평온한 시대였다. 그러면 책 얘기로 이제 들어가 봐서 네. 제가 이 책을 해서 딱 서론만 읽었습니다. 음. 한 3페이지 네. 한 3-4페이지 정도 되는데 서론에 재미있는 프레피스.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제가 그건 읽었어요. 오, 야 서론에 에피소드를 넣는 건 되게 좋은 기교인데. 그렇죠. 거기서 앵무새 얘기가 나옵니다. 앵무새가 근데 어떤 사람이 앵무새 가게에 앵무새를 사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저 앵무새는 얼마입니까? 5,000달러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5,000달러나 합니까? 그랬더니 이 앵무새는 영어도 하고 불어도 하고 뭐 스페인어도 하고 그래서 비싼 거야.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필요 없는 것 같고
저 옆에 있는 좀 젊어 보이는 앵무새는 얼마입니까? 근데 그럼 10,000불입니다. 왜? 왜 이렇게 그럼 왜 비쌉니까? 더 젊어 보이는데 했더니 중국어도 해요? 얘는 한국어도 배우고 있고 지금 중국어도 배우고 있고 가능성이 많은 앵무새라서 그래서 비싼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나이도 들고 이렇게 젊은 앵무새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구석탱이에 있는 약간 깃털도 빠지고 눈도 띠미하고 쟤는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쟤는 25,000불입니다. 그래서 왜 쟤는 깃털 빠지고 나이 들었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앵무새 장수가 난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얘를 체어맨이라고 부르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맞죠? 네, 정확하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 우리 그 대목에서, 모르겠어. 그 대목에서 우리 이제 한국에서 김종필 전 정치인이죠. 예. 산전수전 다 겪은 그 나의 이 해가 지는 태양이 예. 이 석양을 뜨겁게 물들이고 가리라 마지막에. 그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사실 뭐 이번에 이제 이 자서전이 발표된 시기가 공개된 시기가 숨을 거두기 폴 볼커가 숨을 거두기 딱 한 해 전 2018년에 책이 나왔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 뒷방 노인으로서 깃털도 빠지고 머리도 뭐 깃털도 희해지고 그런 앵무새처럼 그렇지만은 온갖 경험과 그리고 이제 이 체어맨이라고 불리는 그런 정도의 관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니까 많은 걸 얘기를 해주고 가지고 떠날 수 있다, 해줄 수 있다. 그걸 이제 암시한 거죠, 사실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좀 과시욕이 좀 있는 거네요. 나는 아무튼. 오히려 그게 아니라 내가 체험을 해보니까 별거 아니야. 야, 그 별거 아닌데 그냥 사람들이 나를 체험을 부르니까 그게 그냥 못할 비싼 거지. 아우 나 아주 힘들었어 아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기엔. 정작 그 보통 이제 우리도 이제 인생을 어떤 말할까 이제 나이 들어가면은 예. 사실 뒷방 노인이 됐을 때 그 소외감 그 역으로 자기의 존재 의미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장치로서 인트로에다 그 에피소드를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훌륭한 장치죠. 그렇게 소프트한 장치로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읽은 데는 딱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이거 다 설명해 주시려면 두꺼우니까 그러지 말고. 사실은 이제 이 책에서 핵심을 꼽아서 딱 두 장면과 두 챕터 보시고 예. 한 챕터 마지막으로 조금 두 챕터만 잘 읽다가 뭐 좀 부족한 것 같다 싶으면 한 챕터를 더 읽어보실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1971년에 그 닉슨 쇼크 그 실무적인 작업을 했던 볼커 그룹이라고 하는 재무부 팀이 있었거든요. 예. 근본위제를 중단시키고 그때 그 볼커는 뭐였어요? 국제 담당 차관. 실무를 다 했겠구나 진짜. 네. 그래서 그 대목과 예.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그 유명하죠. 1980년. 그래서 그 79년에 지미 네. 카터가 땅콩농장 주인이 자기를 면담하고 그 다음에 그 페드 체어 의장을 예. 맡기는 그 장면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파이팅 장면 FOMC를 어떻게 꾸려 나갔는가 그 챕터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앨런 그린스펀에게 바톤을 넘겨주기 직전에 FOMC 내부에서 약간의 그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 반란을 다루는 챕터 세 챕터만 읽어보시면은 네, 네. 훌륭한 그 격동의 시기 정말로 한 인간의 네. 급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해주시죠. 예. 우리가 이제 폴 볼커 얘기할 때 첫 번째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그 인식은 이제 이미지는 그거잖아요. 인플레이션 파이터. 금리 엄청 올린 사람. 그렇죠. 금리 엄청 올린 사람. 사실 뭐 그냥 볼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대충 이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한국어로 이거 해주셨군요.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이제. 대공황 직전이죠. 1927년에 우리 그 안프로가 예. 그 뉴욕 특파원 할 때 뉴저지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그 뉴저지 저쪽 남단의 대서양 쪽에 연안에 있는 케이프 메이 가봤죠. 가봤죠. 거기 출신입니다. 엄청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렇죠. 케이프 메이에서 1927년에 독일계 이민 후세 볼커 가문에 근데 볼커라는 말이 사실 우리가 이제 독일어에서 그 인민 민중하는 폴크의 그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폭스바겐 할 때 예, 폭스바겐 거기 어원이 그렇습니다. 볼크.
그리고 이제 대공황 직전에 태어나서 제가 일부러 또 좀 이렇게 그 라임을 맞춰봤습니다. 팬데믹 직전에 숨을 거뒀습니다. 네. 그리고 92년에 생애를 마감하기 직전에 예. 이제 한 해 전에 펴낸 책. 자서전을 펴내셨고. 약간 비장감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진이 아마 그 자서전 구술할 무렵의 사진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이제 그 개인적인 인연이 있더라면은 국내의 401 전 재무장관이 폴 볼커하고 대담할 때 제가 정리 기자였습니다. 우리 중앙일보의 그 기사를 인터뷰로 2010년에 예, 나갔는데 그때 이제 그때 모습입니다. 사실 저 사진은 네, 사실 그 더 이제 인생의 마감에 더 황혼역에 들어갔을 테니까. 더 이제 나이가 들어 보였겠죠. 그건 사실은 사진은 공개되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케이프메이에서 우리 그 암프로가 가서 봤던 케이프메이에서 태어났는데 이 케이프메이가 사람은 랍스터가 맛있습니다. 바닷가예요?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우리로 치면 그럼 뭐 수도권의 바닷가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 저 영일만 쪽. 그 정도쯤 되지. 그쯤 그 그런 멀어요? 느낌이 영덕쯤 됩니다. 시골 영덕. 느낌입니다. 시골. 영덕쯤. 그렇지, 영덕. 영덕 대게처럼. 풍경은 아 근데 사실 거기 그 저는 가보질 않았어요. 가보질 않았는데 그 저기 뭐냐 이게 우리 위키피디아를 보니까 상당히 중산층의 도시더라고요. 맞아요. 완전 백인 도시고. 예. 그 이제 각자 개인 얘기 좀 하지 말고 폴볼커 죄송합니다. 얘기하면 안 돼요. 본인 뭐 저 인터뷰했다는 얘기나 뭐 특파원 갔다 왔다는 얘기를 왜 여기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이프로가 그 우리 방송 한두 해 한 거 아니잖아요. 뭔가 발끈할 때가 있어. 그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지금. 네. 하여튼 다음 얘기로. 자 그리고 이제 그 뭐 프린스턴 대학 나오고 하버드 대학에서 뭐 공부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LSE 유학을 했죠. 예. 여기서 안승찬 암프로가 좀 뭔가 거들어줘야 되는데. LSE는 강남규 기자님이 나오셨던 런던 스쿨 오브 에로티스즘. 예. 저기 계실 때 한국말 할 사람이 없다고 저한테 전화해서 한 시간씩 전화하셨던. 그렇죠. 뉴욕 특파원 하고 있는 암프로에게 이 그 메신저로 통화료 아끼기 위해서 메신저로 한국말을 떠들었습니다. 아무튼 개인적인 얘기 이제 그만하고. 그만하고. 예. 근데 이제 이 전형적인 그 회전문 인사예요.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의 커리어를. 예. 자, 이 사람이 이제 52년에 뉴욕 페드의 이카노미스트로 들어가요. 우리나라 치르면 한국은행 입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57년에 민간으로 나와서 이제 체이스 맨해튼 거기에서 일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62년에는 금융분석 디렉터. 그 다음에 재무부로 이제 통화 담당 차관보까지 그래도 고위직을 지내요. 예. 60년대에. 그 다음에 다시 또 회전문인처럼 또 체이스 맨하탄 자기 고향으로 가서 부행장까지 하고. 네. 다시 그 또 다음에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폴 볼커는 야누스적인 존재다라고 예. 나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국제금융 담당 재무부 차관이었어요. 왔네. 예. 닉슨 쇼크 때. 네. 69년서 74년까지 격동의 시기죠. 통화 시스템이 이 막 브레튼 우즈가 붕괴할 음. 때. 저 정도 돼야지 격동이지. 무슨 그 그린스폰처럼 그레이트 모더레이션 대안정기의 CEO 체어가 그렇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재미난 것은 프린스턴 펠로우로 이제 나와서 이제 학교에 좀 있다가 자기 예. 모교에서 75년에 스태그플레이션 시대 때 뉴욕 페드 총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79년에 뉴욕 죄송합니다. 페드 의장이 됩니다. 예. 자, 이걸 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뉴욕 페드 하면은 사실은 미국의 12개 지방 연준 지방은행 연준은 준비은행 지역 준비은행 가운데서 연방 공개시장 정책 통화정책위원회에 상임 부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무조건 들어가는 무조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머니센터를 관장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2009년 11년에 버락 오바마에 의해서 경제 부흥위원장을 맡았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론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카노미스트로 출발을 했지만 이론가라기보다는 경제정책 담당자였죠. 통화정책 담당자, 경제정책 담당자.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야누스와 같다 두 얼굴을 가졌다라고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폴 볼커 예. 그게 첫 번째라고 한다라면은 예. 또 다른 얼굴. 그럼 뭐냐면 인플레이션 세터.
트리거 방아쇠를 당긴 사람. 아 자기가 인플레이션은 방아쇠 당기고 예, 그리고 나서 자기가 소방수도 하고 그렇죠. 던지고 타자. 예. 근데 그러면은 주범이냐, 예. 인플레이션 트리거로서 주범이냐, 그건 또 또는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면 그렇지만 이제 너무 단순화한다라면은 인플레이션에 방아쇠를 당겼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소방수를 역할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좀 야노스적인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아하. 병 주고 약 주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이제 시대 순위하고 좀 역순위지만은 예. 네.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그 지금 현재 가장 절실하게 우리의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나 시장 참여자들이 회상하고 소환하지 않습니까? 예, 예. 소환하는 폴 볼커의 상은 뭐예요? 예. 인플레이션 파이터죠. 인플레 그렇죠. 파이터. 예. 그 얘기를 좀 한번 하죠. 알겠습니다. 그 이 책의 8장을 보면은 예. 그 어태킹 인플레이션 장이라고 하는데 그 장을 보면 아마 생생하게 나옵니다. 사실 그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제롬 파월 현 의장이 그 왜 폴 볼커를 열심히 이 책을 읽고 자기 그 집무실의 테이블 위에다가도 그렇죠. 올려놓고 있다라고 지수. 난 그 대목에서 여기서 여기서 이 8장을 읽어보면 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이론가나 하나의 교리에 충실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정책 우리가 중앙은행이라고 할 때에 폴 볼커가 그때 1979년과 80년에 지미 카터 행정부 내에 그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지미 카터에 의해서 임명이 되고 레이건이 그 초기에 이제 레이건 임기 첫 번째 임기를 같이 했는데 예. 근데 지미 카터 전 대통령 그때 당시 대통령이 이 사람을 임명했을 때에 그 페드는 투표를 해보니까 FOMC 멤버 중에서 딱 표가 예. 그 인플레이션 파이팅 하자는 쪽에 3표, 난 죄송합니다, 4표. 그 다음에 그럼 함부로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돈줄을 쥐어서는 안 된다. 4대 3으로 딱 구분이 됐어요. 의견이 엇갈렸군요, 매우.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드 디바이드, 그러니까 분열된 페드의 전형적인 예가 예. 그 시기라고 꼽거든요.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적전 분열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걸 어떻게 돌파를 했는가? 그다음에 이 미국이 돈줄을 잴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그 달러 긴축에 의해서 신흥국의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예. 국제금융 시장에서 어떻게 이 폴 볼커가 그때 당시 독일 IMF 총재가 죄송합니다. 그때 직전에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할 때에 자기가 베오그라드에서 유고의 베오그라드에 유고 맞죠? 베오그라드. 유고의 베오그라드라는 데에서 열린 IMF 연차 총회를 아주 그 요긴하게 활용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독일 총리 그다음에 분데스방크 총재를 만나서 세팅을 쫙 합니다. 왜? 그 아까 얘기했지만 재무부 국제 담당 차관으로서 예. 국제금융 차관으로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활용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분열돼 있는 FOMC를 우회를 합니다. 어떻게요? 이 재할인율 같은 경우는요. FOMC에서 결정하지 않아도 돼요. 기준금리는 FOMC지만 결정하지만. 네. 네. 그러니까 굳이 그 분열돼 있는 FOMC가 아니고 이 페드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그냥 합하는 정책. 예. 그렇게 해서 그 총 통화량을 조절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조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매우 강했다. 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 지미 카터가 과연 이 폴 볼커를 달가워했을까요? 지미 카터 모르겠습니다. 사실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물가의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예. 뉴욕 페드 총재를 하고 있는 사람을 금융계의 신망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예. 그때 당시에 재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빌 밀러라고 예. 폴 볼커가 뉴욕 연준 총재를 하고 있을 때에 그 페드 의장이었습니다. 단 1년 남짓 하다가 지미 카터에서 임명됐지만 나중에 재무장관으로 가거든요. 예. 그때의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 아주 빌 밀러라는 윌리엄 밀러라는 총재의 죄송합니다. 의장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예. 계속 반대를 해요. 누가요? 왜 폴 볼커가 뉴욕 페드 총재로서 아. FOMC 부의장이었고 예. 예. 계속 반대를 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미 카터가 물가 상황이 심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 하면 인플레이션과 성장을 치중한다는 그런 통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 정확하지는 않은데,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궁지에 몰린 지미 카터가 이 빌 밀러를 재무장관으로 이동시키고 예. 페드 의장에다가 폴 볼커를 앉히죠. 반대하던 사람을 안 치거네. 그렇죠. 예. 앉히면서 그때 이제 백악관으로 와가지고 한번 면담을 하자 그래요. 예. 불러요. 1979년에 카터가 카터가. 볼커에게 그때 카터한테 내세운 세 가지의 얘기를 합니다. 예. 볼커가 첫 번째가 볼커가 죄송합니다. 자꾸 주어를 빼먹습니다. 음. 볼커가 세 가지의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페드의 독립성을 얘기를 해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죠. 두 번째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하겠다. 음. 이걸 위해서는 빌 밀러보다는 내가 긴축을 고강도로 하겠다. 딱 세 가지를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 자서전에서 그 보면은 그 대목에서 나와가지고 과연 임명할까 나를 페드 의장에 라는 그런 반신반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근데 이 정도로 세게 얘기했으면 쟤도 좀 쫄렸겠지. 그런데 이런 이제 거네요. 지미 카터가 그때 당시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가는 급등하고 있죠. 성장률은 낮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을 데려다가 쓸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그 폴 볼커는 이제 페드 체어가 된 거죠. 카터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상황이었죠, 상황. 달갑지 않은 상황. 그러면 경제가 깨질 텐데 그렇죠. 그러면 재선이고 뭐고 불리할 수 있는데 그걸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근데 그때 당시에 이게 뭔지 몰랐던 거 아니야 카터는? 근데 사실 미국의 그때 당시에 중산층들이 나날이 올라가는 급등하는 물가 때문에 자기 실질 소득이 줄어든 걸 피부로 느꼈습니다. 일단 물가부터 잡아줘. 예. 우선순위가 확실히 달랐던 면접 보러 거죠. 갔는데 상대방이 원하는 답을 하고 왔겠죠.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건 폴 볼커가 누구나 긴축을 하기 싫어하잖아요. 긴축을 하긴 그 파월도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폴 볼커가 당시에는 매우 욕을 먹었으나 나중에 아주 위대한 업적을 만든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했던데 긴축이라는 건 인기 없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하면서 뭔가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뭐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대목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은 keeping at it. 여기 자서전에 나오는 기술에서는 자기는 인플레이션 파이팅이 이 순간에 필요하다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었고 그거에서 어떤 가치 또 다른 가치 성장이라든지 그러니까 통화정책 담당자로서 또 다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이제 그 70년대 후반에 완전 고용 달성의 그 의무가 예. 페드 의장한테 주어지거든요.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걸 또 구술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만큼은 정치적으로 그때 시대 상황에서 자기는 주어도 의심하지 않은 거. 그리고 자기 딴에는 4대 3 정도로 의결을 했는데 통화정책 의결을 했는데 4대 3으로 표가 갈렸어. 예. 저는 자기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외부에서 얼마나 우리가 이제 통화정책 담당자들이 미디어의 보도와 해석과 그 시장의 반응에 민감한지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나는 자기는 아무런 개의치 않았대요. 4대 3으로 막 표가 갈리는 거에 대해서 뭐 만장일치가 안 나오고 예. 또 반대가 한두 명 나오고 많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딱 갈라졌지 않습니까? 여차하면은 자기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를 안 느꼈는데 하도 이제 시장에서 폴 볼커의 그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하니까 그 엄청나게 설득을 해내서 결국은 그 이후에 긴축하는 과정에서 특히 돈의 가격을 움직여서는 더 이상 그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다. 금리 정책으로는. 그래서 이제 통화량을 조절을 해 나가는데 네. 그걸로 전환시켜 나가는 그 과정에서 결국은 만장일치를 이끌어냅니다. 저는 이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예. 제롬 파월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중앙은행을 뭐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 50페이지 셋째 줄에 보면 중앙은행 독립성을 지고지순한 가치로 예.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마치 인간이 청렴하고 깔끔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도덕적 당위만큼이나 공허한 거죠, 사실은. 예. 국가기관으로서의 그 중앙은행이 어떻게 정치 영향을 안 받아요? 민주주의 국가 속에서 하나의 기관일 뿐인데 그러면 정치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상수로 놓고 예. 그 다음에
페드 내부에도 그 정치적인 갈등이 그대로 표대결로 투영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걸 하나로 묶어나가는 그 정치적인 수완, 리더십 그리고 설득 그걸 몰아가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폴 볼커가 지금의 제롬 파월의 자기의 감정이입 대상인 거죠. 반대하고 싫다는 사람을 무릅쓰고 어쨌든 난 독립투사처럼 그렇죠. 무조건 이걸 키핑 에릿 하겠다. 그 우리 한때 80년대 90년대 나온 무소의 불처럼 무소의 뿔처럼 가야 되겠죠. 키핑 에릿의 이시 뭡니까 그럼? 뭘 그렇게 쥐어 이 잡고 책의 있는 부제를 거예요? 보면 딱 나와요. 사운드 머니, 건전한 통화와 끝 가버먼트, 좋은 정부. 굉장히 말로는 좀 그렇지만 공허한데? 그냥 It's raining 하는 그 아무 의미 없는 일 아니에요? 우리 중고등학교도 열심히 했던 비인칭 주어. 비인칭 주어. 근데 이게 그 신학 등에서는 it을 하나님의 비유를 하죠. 예. 그런 그 문학 해석에서 그렇게 하는데 예. 여기에서는 사실 통화가치 안정. 그 다음에 그 어떤 무기력한, 그러니까 무능한 게 아니고 incompetence, 그러니까 어떤 필요한 순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부. 폴 볼커가 재무부 차관 할 때나 우리가 야누스라고 했지 않습니까? 두 얼굴이 나타나는 그 순간에는 미국의 정부는 갈팡질팡할 때였습니다. 예. 하나는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성장과 인플레이션, 일자리와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갈팡질팡했고요. 예. 그 다음에 나날이 그 71년에 닉슨 쇼크 때는 재무 차관할 국제금융 재무 차관할 때는 미국의 그때 당시에 금 보유량이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 보유액이죠. 그때 당시에 마지막 보루로서 금 보유량이 거의 한 20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미국이 대외 지불 의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예. 한 10%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언제든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도 서서히 고개를 들면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정말 이 정도 돼야지 그 위기의 상황인 거죠. 그 위기의 상황에서 눈 딱 감고 금리를 올렸다. 그렇죠. 지금 후대의 평가는 아유 그때 잘했어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이견 없는 평가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그 폴 볼커를 얘기를 할 때에 예. 거기에는 그 이후의 상황으로 끌어다 붙이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상황으로 정당화를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네. 근데 분명한 것은 1980년대 그때 뭐 두 자릿수 이상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은 누가 와도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됐고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을 안 잡고 성장을 가능하느냐 그 단계는 넘어서 버렸고 그때 인플레이션은 왜 그렇게 심했어요? 이 여러 가지 이제 주범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뭐 외생 변수로 그 이란 혁명에 의해서 그립값이 2차 예. 오일 쇼크가 있었고요. 예. 그 이전에 그 이제 많은 이제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임금의 하방 경직성, 시장 상황인데도 계속 임금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고, 그게 이제 코퍼레티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조합주의, 거대 노동조합과 그때 거시 정책의 타협, 그런 거죠. 그 케인지안 시스템이 낳은 케인지안 시대가 낳은 그런 상황이었죠. 사실. 경기는 나쁜데 임금은 계속 올라가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물가는 뛰고. 경기에 맞춰서 떨어져 줘야 되고 그러니까 해고자가 늘어서 훨씬 임금의 탄력성이 높아져야 되는데 예. 노동자원 강하게 조직돼 있었고 경직성이 있었던 거죠. 지금하고 좀 비슷하네요. 뭐 약간 원인은 다르지만 지금도 미국의 임금이 안 떨어져서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다만 이제 지금은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시장의 원리에서 아까는 제도적인 원리이지 않습니까? 예.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노동조합이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걱정 안 해요. 우리가 글로벌 모니 토크에서 인터뷰했던 마틴 울프 같은 사람이 예. 노조 조직률이 낮기 때문에 지금의 임금 상승 이루어지는 임금 상승은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언제든지 조정받을 수 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어떤 얘기가 인상 깊었습니까? 사실 하나의 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하나의 야누스적인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재밌는 에피소드 좀 해주세요. 통화주의자 밀턴 프리드먼
밀턴 프리드만. 예, 밀턴 프리드. 그러니까 폴 볼커가 통화정책 담당자로서 이 어떤 하나의 교리, 예, 경제 교리나 경제 정책에 경제 교리나 이론에 집중하지 않고 실용적으로 갖다 쓴 흔적이 있거든. 그 유연성을 좀 눈여겨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밀턴 프리드먼이 처음으로 그 완전 변동 환율제를 주장하라고. 예. 그러면서 어떤 통화 증가율, 통화 공급의 증가율을 일정한 수준에 맞춰서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 그런 1970년대 중반에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예. 그랬을 때에 폴 볼커는 굉장히 코웃음 쳤어요. 그러나 이 책에서 한 대목 의미심장하게 나옵니다. 나중에 그 통화정책 교리가 프리드먼이 말한 통화정책 교리가 나중에 내가 중요한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할 때에 중요한 교리로 쓰게 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80년대 인플레이션하고 싸울 때에 예. 그 폴 볼커가 말한 통화량을 닥치고 돈의 공급을 줄여라. 그 대목을 주시하고 그 대목을 정책을 그대로 꾸준히 밀고 나갑니다. 예. 밀턴 프리드만의 주장이 모든 것은 통화량이 결정한다. 그렇죠. 그런 거였으니까. 네. 외생 변수 유가가 외생 변수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은행이 어떻게 통제할 수 없고 그런 소리는 그 아서 번스. 이게 재밌는 대목이라고요? 이게 제일 재밌습니다. 그 부분이. 재밌는 책은 아닌가 봅니다. 제가 보기엔 아까 얘기했잖아. 하기야 자기 자서전을 재밌게 쓰기는 쉽지는 않아. 전반적으로 재밌지는 않은 것 같아. 아주 간명하고요. 예. 그 드라이하고 우리 말로. 개인적으로는 이 폴 볼커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네. 내지는 이런 인간적인 면도 있었구나, 참 초라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그런 대목들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 자기 자서전에 그런 얘기 잘 안 씁니다. 네. 자랑도 많이 안 쓰고 예, 아주 드라이하게 숨기고 썼어요. 싶은 그런 그리고 치욕적인 순간도 안 문제는 강제 독서를 당한 제가 누굽니까? 우리 또 2%나 다 알잖아요. 그냥 우리 기자들 이렇게 쉽게 감동 받습니까? 그렇지. 까칠하게 항상 읽으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 주범이라고 하는 그 원흉이라고 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원흉이라고 하는 아서 번스 1970년대 중후반의 연준 의장 볼커의 전임이죠? 전전임이죠. 전제. 네. 근데 그 사람의 경기 변동 전문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아서 번스의 어떤 이론을 굉장히 영향을 받은 사람이 폴 볼커예요. 그럼에도 아주 그 아서 번스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통화량을 조절하지 못하고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제대로 못했다고 씁니다. 네. 그럼 야누스적인 면은 뭐가 있습니까? 또 다른 그러니까 야노스의 얼굴 가운데 네. 또 다른 측면 인플레이션 방아쇠를 당긴 인물. 이게 원죄가 많이 있어요? 원죄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1971년도에 닉슨이 근본위제를 중단을 시켰을 때에 예. 거기에 이제 배석했던 기자회견에 배석했던 인물 그리고 뭐랄까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던 폴 볼커의 모습 예. 이제 젊었을 때 젊었을 때 71년 당시에 젊었네. 그런데 기술적으로 설명을 하고 상세한 대통령이 발표한 상세한 그 정책의 상세 부분을 이제 부연 설명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예. 사실 키도 크고 저 때만 해도 얼굴이 팽팽하죠. 71년도에. 네. 그 젊은 볼 볼거 나이 든 볼 볼거. 근데 네. 1971년도에 직전에 사실 아주 그 드라마틱하게 상황이 전개됩니다. 네. 독일의 분데스프랑크가 자기의 마르크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이는 달러 부양 정책을 중단을 해버려요. 원래는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어요. 왜요? 왜 하고 있었어요? 달러 가치가 1달러 대 죄송합니다. 금 1온스 대 35달러의 그 가치가 흔들리게 될 경우에 국제 금융 시스템,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폴 볼커가 국제 금융 담당 차관으로서 백방으로 1969년, 68년, 69년 그때 뜁니다. 그래서 플라자 합의하듯이 나중에 이제 그 폴 볼커가 그 중요한 플라자 합의를 합니다만은 85년도에 그 이전에 분데스방크를 움직이고 그 다음에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을 움직여서 또 일본을 압박하고 그래서 그 재미난 에피소드 있어 기대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근본 이제 중단을 최대한 막아보려고 하죠. 브레튼 우드 시스템의 붕괴를 막아보려고 하다가 유지를 좀 해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이제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폴 볼커가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민주당 출신인데도 리처드 닉슨 맞죠? 예.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인데 그 재무장관으로 쓰는 텍사스 주지사를 재무장관으로 씁니다. 예. 그 71년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 직전에 88월에 근본이제를 중단을 하는데 네. 1월 때부터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모여가지고 이제 도상 훈련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를 짜고 정책 대안을 만듭니다. 그 볼콜 그룹에서. 근본위제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 건지. 그렇죠. 몰래 만든 거죠. 예비 시나리오도 만들고. 예, 만들고 거기에는 연준은 또 참여를 안 시켜요. 또 IMF도 참여를 안 시켜요. 재미난 것은 폴 보커가 자기가 일본에게는 기뜸을 해줬다. 왜요? 글쎄요, 그 대목엔 자세히 설명을 안 해요. 예.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에게는 그 근본위제 이탈을 사전에 기뜸을 해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도 그 직전에 발버둥 칠 때에 일본이 협조를 좀 또 잘해줬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1920년대서부터 월가나 그 다음에 미국의 투자은행과 금융계는 대단히 친일적 아주 그 일본을 선호하는 특히 중국과 견주어서는 예.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예의 바르고 절제 있고 그 다음에 싹싹하고 그리고 약속 잘 지키고 그런 거죠. 아마 그런 느낌도 있고요. 분명히 말하면 책에는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71년 8월 달에 닉슨 쇼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폴 볼커가 제안했던 몇 개의 정책이 있습니다. 예.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하자. 근본이제를 중단시키자. 그 다음에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자. 시장의 원리에서. 그러나 그 닉슨 대통령은 그 인플레이션 파이팅 긴축 조항은 뺍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뭐 어떤 그 관세라든지 어떤 그 관세 장벽을 높인다든지 보호무역주의라든지 그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강화를 해서 그것은 폴 볼커가 제안한 정책 대책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내용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본인이 제시했던 인플레이션 파이팅 조항이 닉슨 대통령에 의해서 하나의 대책으로 채택은 되지 않았지만은 예. 그래도 근본이제 이탈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이른바 종이돈이 아무런 그 앵커가 없는 닻이 없는 금의 닻에서 풀려난 종이돈 달리 말하면은 누가 말하든 현대 화폐 시스템으로 이제 이행을 한 거죠. 상징화폐 순수한 상징화폐. 부채 의식 같은 걸 느꼈을까요? 폴 볼커는 내가 어쨌든 달러라는 종이 쪼가리를 만들었어. 예전에는 금이랑 패킹돼 있었지만 그런 게 없었어. 내가 거기에 일조했으니 이 인플레이션은 그 대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예. 리처드 닉슨한테 이제 자기가 연설 초안을 써줬어요. 예. 그 볼커 그룹에서 우리가 죄를 저질렀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우리가 죄를 저질렀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의 금융사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예. 근본이제에서 이탈하거나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61년 남북전쟁 때에 불태원 앞에 그린백을 발행하는 시기. 그럴 때 월가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신이 우리에게 준 우물을 저버렸다. 근본이제를 그렇게 어떤 뭐랄까 성스러운 제도로 인식을 해요. 그런 마인드가 있거든요. 예. 실제로 닉슨한테 넘긴 연설문 초안에는 우리가 죄를 저질렀다. 라고 조만간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그걸 빼고 자기 리더십을 강조하는 쪽으로 초안에만 들어가 있어요. 초안에만 들어가 있어요. 그 대목이 인상 깊었어요. 닉슨은 죄를 졌다는 걸 동의하고 싶지가 않은 아, 거죠. 그렇죠. 자기가 한 건데. 그리고 사실 그 닉슨의 연설문에 이 예. 폴 볼커 얘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그 원문을 제가 다른 책을 쓰기 위해서 찾아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근본이제 이탈은 하나의 시스템의 변화가 아니고 기술적인 조치일 뿐이다. 네. 그리고 일시적인 조치다라는 문장이 나와요. 언제든지 근본이제로 복귀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처음에 할 때는 네, 그럼 그렇죠. 내가 이 불을 끄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죠. 급한 불을 끄고 나서 미국의 경제가 무역 적자가 완화되고 예. 재정 적자가 완화되고 그러면 우리는 다시 그 안정적인 사운드 머니 예. 건전한 통화 시스템을 1온스를 35달러로 고정시켜 놓은 그 평온한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 아 그럼 그 키핑 에릿이 그 이시 그럴 수도 근본이제일 있다니까. 수도 있겠네. 근본이제. 야 그걸로 좀 돌아가자. 우린 이걸 지켜야 돼. 그럼 빨리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돼. 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 책 내용에서 읽어보면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예. 사실 프린스턴 대학 졸업했을 때에 그 이 졸업 논문에 학부의 졸업 논문에 대공황 시기에 페드가 얼마나 통화 조절을 실패를 해서 그 문제를 했는가 그 위기를 악화시켰는가에 대한 그 쓰거든요. 그래서 예. 건전한 통화, 사운드 머니, 건전한 통화에 대한 그 집착. 예. 분명히 자기 딴에는 근본이제를 폐기한 하나의 핵심 그 실무 팀장격이었는데 그렇지만 나는 그래도 사운드 머니 건전한 통화에 대한 어떤 학부 시절부터 20대 청년부터 추구해왔다.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근본이제는 왜 깨졌어요? 우리가 각국 통화가 금과 일정한 가치에서 묶여 있는 고전적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1871년서부터 1914년까지 골드 이른바 클래시컬 골드 스탠다드 그 네. 고전적인 근본이자하고는 다르거든요. 미국 달러만이 금과 1대1로 죄송합니다만 그 일정한 비율로 고정된 비율로 태환이 돼 있고 나머지 통화 가치는 달러와 견주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고전적인 근본이자하고 좀 다릅니다. 옛날에는 다 각국 통화가 금과 일정한 비율로 서로 비율이 달랐을 뿐이죠. 근데 미국 달러는 근본이제여야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 기본이 그게 그거였었죠. 왜 깨졌어요? 일단 미국이 그때 무역 적자가 커지면서 금이 쉽게 말하면 달러가 네. 근데 사실 달러는 금이랑 마찬가지였죠. 달러가 분데스방크 그러니까 독일과 프랑스, 영국에 많이 쌓였습니다. 유로 달러 시장이 많아진 거죠. 그게 일시에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금으로 바꿔줘라고 네. 한다라면은 내줄 금이 없어. 내줄 금이 없는 거예요. 금 없이 그냥 계속 한 거네. 그러니까 있다고 하고. 그러면 그렇게 될 걸 모르고 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근본이제 한다고 할 때 미국은 그 금과 달러의 가치를 유지시킨다고 할 때 그 전제는 미국이 달러가 부족해지는 즉 적자가 심화되는 때는 없어야 그 시스템이 계속 돌아다니니까. 1960년대 미국의 경제는 왕성했지 않습니까? 그때가 우리가 1950년서부터 1973년까지를 뭐라 그래 자본주의 황금기 달리 말하면 미국 경제의 황금기였어요. 예. 그리고 재정 적자가 죄송합니다. 무역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그 어떤 금과 달러의 태환이 언제든지 내가 달러를 가지고 왔을 때 금으로 내줄 것이라는 신뢰가 예. 흔들리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가 근본이제라고 해서 그러니까 고전적인 근본이제라고 해서 금과 통화량과 지폐와 죄송합니다. 커런시 통화와 그다음 그러니까 커런시와 그다음에 불리온 금 머니하고 그 1대1로 매치돼가 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영국의 파운드화와 금의 비율은 굉장히 그 비대칭이었습니다. 금량이 훨씬 적었어요. 그런데도 근본이제가 유지가 됐습니다. 과거에도 네. 각국이 알아서 각자 19세기 이른바 우리가 근본이제라고 말하는 그 고전적인 시스템에도 그건 근본이제가 유지된 게 아니라 근본이제라고 해놓고 그냥 돈 찍어서 쓴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무너졌으나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거죠? 오랜 기간 돈의 역사를 보는 사람 이건 뭐 책 내용은 별건입니다. 별 예, 얘기입니다만은 근본이제를 예외적인 시스템이라고 봐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그렇죠. 그래서 말만 그런. 예, 그렇죠. 그래서 금만이 돈이다라고 말한 믿음이 형성된 시기를 우리는 언제로 볼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파운드와 금화의 베이스로 예. 영국의 거대한 금융시장, 런던의 금융시장을 바탕으로 한
국제 금융 시스템 예. 이게 굴러가던 시기가 1871년서부터 예. 1914년 1차 세계대전까지 이걸 1차 세계화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고전적인 근본이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그대로 만들 수는 없고 각국이 금태환을 하는 그 나라 할 수 없는 거고 예. 그래서 브레튼 우드 시스템은 1945년 이후에는 2차 세계대전 예. 이후에는 달러만 묶어두자. 그것도 좀 안 될 거지만 그러면 기자님이 이 책을 읽어보셨으니까 파월은 왜 이 책을 책상 위에 두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아까도 간간히 말했지만은 파월은 지금 그 자기가 분명히 그 아서 본스의 언어처럼 지금의 물가 상승률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말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강력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나서는 거고 그럴 때 상징이 필요한 거죠. 예. 그걸 태세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어느 한 인물이 태세 전환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전에랑 많이 그렇죠. 지금의 무슨 제롬 파월이 페드 내에서 모든 걸 독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인물은 아니라는 게 월가의 평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우리는 파월이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때 페드의 컨센서스가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봤던 거고 예. 지금은 컨센서스가 심각하다라고 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파이팅으로 이제 기울었지 않습니까? 예. 하나의 기관이 그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의 중앙이라고 하는 페드가 이런 태세 돌변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변명거리 내지는 상징 그 태세 전환에 필요한 상징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상징으로 폴 볼커의 두 개의 그러니까 두 얼굴 가운데 한 측면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측면을 소환해서 차용한 것이다. 차용한 것이다. 차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폴 볼커는 인생의 위기 같은 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이른바 그 요동 예.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중앙은행가의 미국의 중앙은행가의 그 상징으로 하는 그 비운의 중앙은행가라고 불리는 한 인물이 있거든요. 예. 뉴욕 페드의 총재를 지냈던 1929년 직전에 예. 대공황 직전에 결핵으로 숨을 거두는데 이 JP 모건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1920년대에 페드 의장은 아닌데 예.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이면서 총재로서 사실상 페드를 이끌어왔다. 통화지정을 주무락펴락했던 벤저민 스트롱 같은 사람은 일에 집중하는 바람에 첫 번째 아내가 그 도망을 가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결혼했으나 그 아내도 먼저 죽어버리고 자기는 또 대공황 직전에 결핵으로 쓰러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미국의 금융 역사가들은 벤저민 스트롱이 그래도 살아 있었더라면은 대공황이 저렇게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1929년 10월에 발생한 자산 가격 대폭락이 실물 경제 붕괴로까지는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예. 그런 어떤 드라마틱한 삶은 아닙니다. 사실 그 이번에도 담담한 어조로 글을 써나갈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삶이 사실은 단조로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라고 봐요. 그래서 폴 볼커는 사생활을 굉장히 잘 살았고요. 평이하게 순탄하게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경력도 봤지만은 그 민간과 공공부문을 오가면서 좋은 건 다 했다. 좋은 건 다 했죠. 그리고 적절하게 자기의 그 멘토도 만나서 재무부로 이끌어주고. 그리고 또 위기의 순간에 필요한 순간에 리더십도 발휘하는 걸 뻔히 알죠. 그런 거 엿보이니까 위기의 순간에 중요한 의사결정권자가 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은 2008년 9년 그때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황혼까지 훌륭한 역할을 해서 볼커를 우르르 만들어내고요. 정말 그런 의미에서는 공공정책 담당자로서는 사실은 그 천수를 누린 거죠.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마무리하고 그 폴 볼커가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빌 밀러라는 1979년 지미 카터에 의해서 처음 지명된 페드 의장의 정치에 반기를 들었거든요. 예. FOMC에서 자기가 또 당해요. 반기를 당해요. 무슨 반기를? 1985년에
우리가 언젠가 뭐 제가 그랬죠. 미국의 그 백악관의 입김 통로는 그 페드 부의장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85년에 어. 레이건이 심어놓은 그 2인자 페드 부의장이 부의장과 의해서 작당을 해서 7명 가운데서 그 사람이 4명의 표를 확보합니다. 예. 그래서 금리 인하를 어. 부르짖어요. 네. 그건 물론 이제 그 리볼트라고 하는 반기를 폴 볼커가 반기를 하지만 결국은 87년에 물러나고 앨런 그린스펀한테 자리를 넘겨주게 된 예. 출발점입니다. 그게. 그게 없었으면 더 했을 거. 지금도 그럼 아 그렇죠. 연준 의장이 볼 거예요? 아니요. 연준 의장이 아마 한 텀 정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2텀을 네. 했으니까 아. 그런 그러면 거죠. 약간 불명예 퇴진이네요. 퇴진됐을 때는.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그러니까 이 FOMC 페드를 자기가 손아귀에 쥐고 있었는데 인플레이션 예. 파이팅하면서 어떻게든 쥐고 있었는데 슬슬 모래알이 자기 손목을 손아귀에서 빠져나가듯이 그 느낌을 조직 내에서 느끼는 대목이 나와요. 그걸 아는 순간 이제 늙은 앵무새가 된 거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백악관의 그 비서실장과 그때 예. 당시에 베이커 재무장관 등에게 사의를 표명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진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히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서 레이건이 금융규제 완화를 강력히 주장했는데 반기를 들은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건하고 의견 충돌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비서실장이 몰래 와가지고 금리 더 이상 추가 인상을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중앙은행 독립성에서 표면적으로는 요걸 우리가 그 트럼프 같이 아주 드러내놓고 아주 그 투명하게 압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레이건은 그때 당시에 자기 비서실장을 보내서 자기 뜻을 관철시켰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페드 부의장을 자기 사람을 심어요. 그래서 페드 부의장을 통해서 내부에서 반기를 들도록 했습니다. 그 반기를 79년도, 78년도, 79년도 자기가 했던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위해서 빌 밀러라는 의장에게 반기를 들었듯이 이제는 그 반기를 본인이 당하고 그리고 85년도에 당하고 87년도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자리를 뜨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이 얘기는 좀 재밌나? 네. 매우 재밌진 않습니다만. 네. 자기도 당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폴 볼커의 자서전을 영어로 직접 네. 읽으신. 그래서 그 누구도 진짜 그 내용인지 아닌지 검증이 안 되고 우리는 그냥 믿고 그런 내용이었다니까 그런가 보다 믿어야 하는 이런 네. 일방적인 상황을 네. 그러나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대체로는 어떤 내용인지 이해도 좀 가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는 부분도 좀 있고 예. 그랬네요. 많지 않았어요 재밌는 얘기. 강남규의 또 이 매우 재미있는 책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앙은행 특히 이제 미국 연준의 페드 의장이라고 하는 게 예. 그 지난 세기의 초반도만 하더라도 그냥 뭐 저 아무것도 아닌 그 왜 있어야 돼 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예. 지금은 전 세계가 딱 한 사람 꼽으라고 하면 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우리 현대 금융 시스템에 무서운 변화가 있었냐 하는 걸 사실은 2% 같은 이런 그 날카로운 인사이트가 있으면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한국은행 총재도 좀 자서전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야 또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알기도 알죠. 우리나라는 항상 그 무덤까지 갖고 가려고 하는 그게 좋지는 않은 그런 전통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 그럼 즐겁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